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프린터 다 받으셨죠, 그죠? 받으셨고, 그 다음에 이제, 저번에 어디까지 할 차례죠? 저번에 네일리까지 했었죠, 그죠? 예, 했었고, 교재로 갑니다. 가시게 되면은, 64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64페이지로 가시면은, 64페이지 가시면은, 저번 주에 네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을 계산 문제를 풀어봤었죠, 그죠?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가고,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인데, 저번에 이제 네일리는 어떻게 돼요? 유인력은 그냥입니까? 인구에 비례합니까? 비례하고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저번에 왜 그 계산 문제가 정보의 가치라는 거 차 안에서 할인한다는 거 기억나시죠? 그럴 거 하고, 그 다음에 입지 계수가 왜 계산기 한 번에 쓰는 방법 기억나시나요?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계산하는데, 이 게시판에 또 이제 그 계산 문제가 좀 괜찮다는 얘기 또 많이 와서 계산 문제 특강을 한번 하루 하려고 해요. 괜찮겠네? 계산 문제 특강. 그래서 계산 문제 특강을 제가 나올 수 있는 것만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한번 이렇게 날짜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입지 파트는 입지로는 나온다면은 우리 시험 문제가 한 문제에서 한 두 문제인데 계산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저번에 네일리는 그냥요 인구에 비례해요. 그래서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네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이 가장 유력합니다. 그래서 전 페이지에 가시면은 63페이지에 양가로 1번에 네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이라는 게 있나요? 여기다 별표를 하나 쳐놓으시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가 계산 문제가 넘기시면 3번에 허프의 확률 모형이라는 게 있죠. 요것도 별표를 하나 쳐놓으세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네일리가 아니면 허프 이론이 계산 문제가 나와요. 그죠? 그래서 두 가지가 나오는데, 근데 작년에 제가 조금 얘기했던 게, 양가로 이번에 가시면 여러분들 컨버스라는 학자 있죠. 컨버스가 올해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얘가 이제 작년에 감정평가 시험에 나왔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공식이 있긴 한데, 나중에 이제 또 제가 그 계산 문제 특강 때 이렇게 빨리 푸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걸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자, 지금 컨버스는 그냥입니까? 분기점 모형입니까? 분기점 모형이죠. 그래서 우리가 분기점이라는 것은 상권의 경계 지점이에요. 상권의 경계 지점. 이걸 분기점이라고 합니다. 분기점. 자, 그래서 이제 네일리에 대한 이론에서 맨 위에 염들 조금 가시면요. 그 공식 밑에 동그라미 2번이 나와 있죠. 그죠? 찾으셨습니까? 그럼 만약에 우리가 예전에 그 A 도시하고 B 도시하고 만약에 얘가 4만 명이고 얘가 4만 명이면 그냥요 끌어당긴 힘이 같아요. 같죠? 그럼 상권의 분기점은 딱 중앙에 온다는 말씀 들으셨죠? 그죠? 그래서 그냥입니까? 여기가 1대1입니까? 1대1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분기점에 대한 거를 처음으로 구분 학자가 네일이라면 이 공식을 사용하는 학자가 이제 컨버스예요. 그죠? 컨버스인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A 도시와 B 도시가 있다면 만약에 A 도시가 4만 명이고 B 도시가 1만 명이에요. 그럼 B가 커요? A가 커요? 그럼 상권의 분기점은 큰 쪽에 가깝다, 작은 쪽에 가깝다. 작은 쪽에 가깝죠. 그래서 여기가 끌어당기는 게 1대1이라는 자체는 만약에 100명 있으면은 50% 간다는 얘기죠.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00명 있으면은 50% 간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의 거리를 잰 학자가 따라보세요. 컨버스. 옛날 에 학교 다닐 때 컴퍼스라는 거 들어보셨죠? 그럼 얘는 컨버스는 컨버스는 분기점을 경계를 구분했나요? 이 거리를 쟀나요? 됐죠? 그럼 그냥요 공식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동그라미 2번 갑니다. 맨 위에 A 도시가 B 도시보다 크다면 상권의 경계점은 큰 쪽이 가까워요? 작은 쪽이 가까워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A에 가깝겠어요? B 도시에 가깝겠어요? B 도시에 가깝다로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도시의 재화의 도달머리가 더 크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또 멀어도 같이 끌어당김이 간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시면은 3번에 가시면 따라해보세요. 중력 모형. 지금 이게 어떻죠? 다 만류 인력을 갖고 따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다 무슨 모형이다? 중력 모형이에요. 그러면 중력 모형이라는 거는 자, 중심지 간의 형성 과정보다는 중심지 간의 상호작용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 크리스탈러는 중심지의 형성 과정을 얘기하는데 형성 과정이에요. 중심지 간의 상호작용이에요. 상호작용. 그럼 요 중심지 간의 상호작용이라는 거는 요 상호작용은 따라해보세요. 유인력. 그럼 도시마다 끌어당기는 유인력이 있죠. 그죠? 그걸 갖고 이제 우리가 따진다. 이렇게 해서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냥 밑에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러면 자, 여기다 또 쳐보세요. 상권의 경계점은 두 도시에 미치는 구매 영향력이 다릅니까? 같습니까? 같다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 점에서 점포들의 구매 지향이 따라서 1대1. 그럼 끌어당긴 힘이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까지에 대한 거리를 이제 이 재학자가 컨버스인데 소매인력 법칙의 수정을 보완했어요. 그래서 그 A의 자 면적에 비례하고 거리 반비례인데 이건 나중에 제가 따로 기출 문제를 보고 또 그 편법을 이용해서 화면을 또 가도록 할게요.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네일리와 그 어떻습니까? 그 컨버스인데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인데요. 자, 근데 이제 뭐가 이제 허프를 나오냐면 허프는 따라해보세요. 확률 모형. 확률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죠? 그래서 허프는 얘네들을 비판했어요. 허프는 확률 모형으로서 확률 모형. 그러면 네일리나 이 컨버스나 따라해보세요. 두 개의 도시. 자, 도시가 두 개만 있어요. 또 세 개가 될 수도 있어요. 세 개가 될 수 있고 또 다를 수도 있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만약에 여기에 산이 있고 강이 있으면 건너가기가 쉽습니까? 건너가기가 어렵습니다. 어렵죠. 그래서 따라서 마찰 계수. 마찰 계수를 이용해서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살핀 거죠. 자, 그래서 얘네들은 허프는 두 개의 도시가 아니라 다수의 점포예요. 다수의 점포. 그럼 여기에 고객이 있으면은 자, 고객이 만약에 100명 있다. 그럼 만약에 이마트가 있고 홈플러스가 있고 롯데마트가 있다. 자, 매장 면적이 작아야 돼요. 매장 면적이 좀 커야 돼요. 커야지만 끌어당긴 유인이 맞죠. 거리는 멀어야 돼요. 거리가 좀 가까워야 돼요. 가까워야 되죠. 그래서 얘는 상권의 흡입력은 상권이 끌어당기는 흡입력은 얘는 매장 면적으로 봐요. 인구로 본다, 매장 면적으로 본다. 매장 면적. 매장 면적이 작은 게 좋아요. 매장 면적이 클수록 좋아요. 그럼 얘랑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이 아니라 자, 이거 따라합니다. 마찰 계수. 그래서 마찰 계수는 이제 우리가 어떤 그 거리에 대한 그렇게 시간적 거리로서 저는 장애물 같은 거를 따져보는 거예요. 시간적 거리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얘는 두 번째가 시장 점유율이에요. 시장 점유율. 그럼 시장 점유율이라는 거는 자, 만약에 이마트가 있고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가 있다면은 자, 아까 자, 그냥요. 매장 면적이 비례해요. 거리에 무슨 계수가 2승이죠? 마찰 계수. 그 마찰 계수 2로 놓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흡입력이 안 나오겠어요? 흡입력이 나오겠어요? 나오죠. 그래서 얘가 만약에 50이고 얘가 30, 20이다 그러면 얘가 50의 유인력이 되고 그 다음에 얘가 50, 얘가 30, 20이면 자, 따라합니다. 50%. 그럼 확률이라는 게 있겠죠, 그죠? 그걸 따집니다. 자, 그럼 가볼게요. 자, 밑에 허프의 확률 모형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들어볼게요. 소비자의 소매 패턴을 결정한 확률 모델은 자, 두 개입니까? 다수의 매장입니까? 다수. 그럼 소비자가 특정 매장으로 구매할 확률이라는 건 점포 면적 규모가 작아야 돼요? 커야 돼요? 그럼 반비례할까요? 비례할까요? 비례하고 거리는 반비례하죠. 근데 아까 제가 마찰 계수라는 단어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걸 2로 정해놓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떻죠? 경쟁 점포수가 좀 많아야 돼요? 경쟁 점포수가 좀 적어야 돼요? 그럼 반비례라는 얘기 이해 가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밑에 제가 아까 따라서 50% 자, 이게 어떻게 돼요? A를 올리고 A와 B를 밑에 내리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확률로 가서 우리 특정 매장에 구매하러 갈 능력은 매장 면적이 올라가고 거리의 마찰 계수성이라는 거예요. 그럼 3번에 가시면은 별표하면을 쳐놓으시는데 자, 이 마찰 계수는 시장의 교통 조건과 쇼핑 물건의 특성에 따라서 안 달라진다, 달라진다, 달라지죠. 그럼 교통 조건이 나쁘면 마찰 계수가 작아지겠어요? 마찰 계수가 커지겠어요? 커질 수 있겠죠, 그죠? 여기까지 이해 가셨죠, 그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제가 컨버스하고 이제 허프의 그 이론은
계산 문제는 이제 시간 되면은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우리가 가도록 할게요. 자, 그럼 허프는 따보세요. 확률. 자, 확률에 히읗 들어갔죠. 그럼 허프에도 히읗 들어갔죠. 그죠? 그래서 얘는 확률이고 얘는 두 개 도시입니까? 다수의 점포입니까? 다수고. 자, 인구로 봤어요. 이 휴입력의 매장 면적으로 봤어요. 거리의 제곱이에요. 마차의 개수예요. 마차의 개수. 그래서 시장 점유율이다. 이렇게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시면은, 자, 밑에 이제 그 허프의 중심지 이론은 있다고 해드리고요. 오른쪽에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으셨습니까? 그래서 여기가 얘가 자 따라보세요. 중심지의 형성 과정. 지금까지는 어떻게 돼요? 만류 인력을 따졌죠. 중심지 간에 끌어당긴 힘인데 얘는 중심지의 형성 과정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심지의 형성 과정으로서 중심지가 어떻게 형성하느냐, 이제 그걸 보는데 천천히 들어볼게요. 크리스탈러의 중심지론입니다. 크리스탈러의 중심지론. 자,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여러분 단어가 이게 중심지 간의 중심지의 형성 과정인데요. 중심지의 형성 과정인데, 자, 어떤 단어가 이제 키포인트가 되냐면 거기 자 중심지라는 단어가 하나 있죠. 그 다음에 중심지의 성립 요건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죠? 이걸 이제 두 가지 보는데, 자, 중심지가 성립되려면 우리가 이제 매출액을 올려야 돼요. 성립 요건인데요. 자, 들어보세요. 자, 중심지는 이렇게 점포가 있는 곳을 얘기합니다. 점포. 상업지를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동네 슈퍼를 갑돌이가 차렸어요. 동네 슈퍼를. 자, 그러면은 그냥 해야 돼요. 현상 유지를 해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중심지가 놓고, 여러분들 상권이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그러니까 상권이 따르면서 배후지. 배후지는 고객이 존재하는 곳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배후지가 우리가 상권이기 때문에 배후지는 고객이 존재하는 곳을 배후지라고 합니다. 그럼 중심지가 만약에 여기가 학원이라면 여러분들이 계신 곳이 배후지죠. 이렇게.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중심지라는 거 밑줄. 자, 이 배후지가 아까 상권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하는 중심 기능을 가지는 장소를 말합니다. 그럼 중심지의 성립 조건에다가 별표 쳐보세요. 자, 그럼 중심지가 성립하려면, 자, 얘가 현상 유지는 안 해야 돼요? 현상 유지를 해야 돼요. 해야 되죠. 그럼 우리가 100명 정도 와줘야지만 운영을 할 수 있대요. 자, 이거를, 자, 따라 하십니다. 최소 요구치. 거기 최소 요구치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100명 정도로 와줘야 판매자가 정상을 얻을 수 있는 그 최소한의 수요자를 얘기를 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중심지가 경제적으로 생존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 범위, 인구수의 범위가 정상인 획득 범위라는 단어가 있죠? 그런가요? 근데 100명 와줘야 돼요? 더 와줘야 돼요? 자, 짜장면도 배달거리가 없어요? 배달거리가 있어요? 있죠. 그럼 여기 만약에 이 근처에 이마트가 있으면은 여기 서울의 이마트까지 가진 않죠. 그죠?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에 대한 거의 밑에 보시면은 재화의 도달 범위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래서 수요자가 교통비를 내고 가겠다는 최대한 거리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수요자가 존재하는 범위를 얘기하죠. 그죠? 그래서 이게 재화의 도달 범위입니다. 범위. 자, 그럼 이제 이게 수요가 1이에요. 수요가 제로예요. 1이면 더 나가서 수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성립하려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100명 와줘야 된다면 이게 수요자가 있는 더 그 재화의 도달거리라면 최소 요구치가 커야 돼요. 재화의 도달거리가 커야 돼요. 재화의 도달거리가 커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성립 요건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러면 최소 요구치가 커야 됩니까? 재화의 도달 범위가 더 커야 됩니까? 재화의 도달 범위가 더 커야 된다고 나와 있죠? 그러면 자 밑에 리은에 가보세요. 그럼 재화의 도달거리는 소비자가 기꺼이 통행하겠다는 최대한 범위라는 게 있나요? 최소예요? 최대예요? 포괄적인 상권의 개념으로 판매의 수요가 1이에요? 수요가 제로예요? 제로. 한계 범위를 얘기하죠. 여기까지 가셨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중심지의 성립 요건은 자 거기 보시면은 최소 요구치보다 누가 높아야지만 중심지가 성립된다는 거죠. 재화의 도달 범위. 이게 재화의 도달 범위가 더 커야지만 중심지가 성립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죠? 다시 갈게요. 최소 요구치가 커야 돼요? 제하의 도달 범위가 커야 돼요? 그래야지만은 중심지가 성립하고 운영할 수 있죠? 그런가요? 그러면 자, 이걸 어떻게 암기하시냐면, 저희가 중심지가 있으면은, 자, 염리 나오는 게 제와의 도달 범위가 나와요? 먼저 최소 요구치가 나와요? 최소 요구치가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따라서 중요도. 다시 한번 one more time. 중요도. 그럼 중심지 다음에 무슨 요구치가 있죠? 최소 요구치가 있고 제와의 도달 범위가 있겠죠. 그렇죠? 그럼 어떤 게 더 커야 돼요? 최소 요구치가 커야 돼요? 제와의 도달 범위가 넓어야 돼요? 제와의 범위가 넓어야죠. 안에 최소 요구치가 안에 있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럼 최소 요구치가 얘 바깥에 있어요? 안에 있어요? 안에 있죠. 만약에 제와의 도달 범위가 여기서 끊어버리면은 어떻게 돼요? 100명 정도 와줘야 된다면 그 인원수를 유지하지 못하겠죠. 이해 가셨죠? 그래서 다시 한번 따라서 중요도. 그러면 중심지 다음에 무슨 요구치가 있고 최소 요구치가 있고 제와 범위가 이쪽에 있어야 우리가 중심지가 성립할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중심지의 크기에 따라서 고차, 중차, 저차 중심지가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마트를 가요. 그럼 고차는 어떻게 돼요? 대형마트고요. 대형마트고, 그 다음 중차가 중형마트고요. 자, 우리 집 앞에 동네 슈퍼가 가깝습니다. 그럼 동네 슈퍼가 멀어요? 더 가까워요? 규모가 작죠? 근데 대형마트는 가까워요? 더 멀어요? 규모가 크죠? 그죠? 동네 슈퍼는 아이쇼핑이나 시식이 가능합니까? 오늘 가서 한번 해보세요. 신고해요. 그죠? 근데 대형마트는 가능하죠? 그럼 얘가 더 기능이 많다는 얘기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교육 서비스를 받으러 가요. 우리 집 앞에는 대학교가 가까워요? 초등학교가 가까워요? 중고등학교가 있고 대학교가 가깝습니까? 더 멉니까? 멀죠.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 시청이라는 자체가, 자, 동사무소에서 또 구청이 있고 시청이 있어요. 그럼 서울에는 시청이 여러 개 있나요? 하나밖에 없나요? 그럼 중심지수가 많아요? 적어요? 적죠. 근데 동사무소는 적어요? 많아요? 그럼 고차로 갈수록 중심지수가 많아진다? 줄어든다? 줄어들죠. 그럼 따라서 피라미드형.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럼 가볼게요. 근데 가장 우리가 시험지에 잘 나오는 건 아까 따라서 중요도. 이게 제일 잘 나와요. 그러니까 중요도라는 건 중심지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되죠? 최소 요구치와 제어도 범위가 더 커야지만 성립한다. 이렇게 가지고 가시면 되고. 자, 그럼 가볼게요. 그 박스로 가겠습니다. 중심지 계층 안에 포섭이에요. 그래서 중심지라는 공간 조직의 형성 과정. 자, 따라보세요. 중심지의 형성 과정. 형성 과정을 얘기했죠. 도시 구조를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저차 같은 거는 고차가 제공하는 고차 배우지 안에 저차가 제공하는 저차에 대한 배우지 중첩이 됐다는 거는 대형마트에서는 어떻죠? 동네 슈퍼에서 파는 걸 다 팔고 있죠. 그게 포섭됐다는 거고요. 그 다음 밑에 중심지의 종류는 고차, 중차, 저차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래서 고차는 저차를 모두 취급하는 우리가 그 전문품이나 여러 가지 이제 대형마트고, 저차는 구멍가게 편의품을 얘기를 해요. 그 다음 밑에 4번 같은 경우는 그냥 참고하시고, 중심지가 하나인 경우는 원형을 이루며 입지 경쟁이 치열하고, 중심지가 다수가 되면 이상적인 정육각형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그러면 중심지가 하나인 게 좋아요? 여러 개 있는 게 좋아요? 여러 개 있는 게 좋죠. 그죠? 그럼 단일 중심지가 좋습니까? 다수가 좋습니까? 다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원형을 그리면서, 자, 하나씩 이렇게 있다는 건데, 자, 두 번째 그림은 어떻게 돼요? 이게 경쟁이 심화되면 좋아져요? 더 안 좋아져요? 안 좋아지죠. 그러면은, 자, 하나의 중심지가 좋습니까? 여러 개가 낫습니까? 그럼 따라서 정육각형. 정육각형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럼 거기에 중간중간에 또 저차, 중차가 있다는 얘기죠. 이거는 이제 잘 시험에 안 나오니까 그냥 하나의 중심지가 좋다, 다수가 좋다, 원형이 좋다, 정육각형이 낫다. 이렇게만 잡으시고요. 자, 5번에 별표 쳐보세요. 여러분들, 고차가 더 거리가 가까워요, 더 멀어요? 근데 기능도 세고 전문적 다양하죠. 이렇게 보고요. 고차가 재활도다 범위가 더 저차보다는 더 크겠죠. 그러니까 대형마트가 원하는 게. 그럼 재화 서비스에 따라 중심지가 계층화되어 서로 다른 크기의 도달 범위, 최소 고치 범위를 가지고요. 그 다음에 중차 포섭하는 저차 수보다 이제 고차를 포섭하는 저차가 더 많겠죠. 더 포섭 원리가 크니까, 힘이. 넘겨보세요. 그럼 어느 게 잘 나오냐면, 디귿번에다가 별표를 한번 쳐보세요.
아까 서울에는 시청이 하나밖에 없다 그랬죠. 동사무소는 많죠. 그럼 저차에서 고차로 갈수록 중심지수는 많아집니까? 적어집니까? 그럼 이게 무슨 모양이죠? 피라미드형이라는 거죠. 이해 가셨죠? 그죠? 이렇게 잡으시고. 자, 넬슨이 안 나왔는데 작년에 나왔어요. 넬슨. 그래서 넬슨은 소매 입지 이론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따라해보세요. 양립성. 거기 양립성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요거.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넬슨은 안 나왔다가 작년에 딱 한 번 떴거든요. 그래서 넬슨의 양립성 정도를 이제 한번 보는데, 자, 갑니다. 넬슨의 우리가 이 소매 입지 이론이라고 작년에 나왔었어요. 소매 입지 이론. 정의만 나왔습니다. 읽어볼게요. 점포의 주체가 최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매상고를 확보하려면 어디에 입지하냐에 따라서 8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그랬죠. 이 중에서 무슨 성을 강조했다? 양립성이에요. 양립성. 양립성 찾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양립성은 뭐냐면 들어보세요. 자, 만약에 여성 의류점이 있으면은 옆에 신발 가게가 있으면은 그냥입니까? 서로 매출액을 올립니까? 올리죠. 그래서 따보세요. 보완 관계. 보완 관계. 자, 근데 만약에 자, 이따 제가 이제 그 5 특강에도 내겠지만은 서로 대체나 경쟁 관계라 그래야 돼요. 보완 관계라 그래야 돼요. 보완. 대체는 뭐죠? 한쪽이 높아지면 한쪽이 떨어지죠. 그래서 시험 문제가 만약에 대체 관계다 아니면 경쟁 관계다 그러면 맞아요, 틀려요. 무슨 관계라는 거죠? 보완 관계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양립성 보고 계시나요? 그럼 핵심 포인트가 어디 있을까요? 대체 경쟁입니까? 보완입니까? 보완. 서로 다른 점포에 상호 인접해 있어서 고객을 주고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요. 자, 후보는 아직 안 나왔어요. 그래서 입지 효과는 여러분들 점포가요. 입지하면 즉시 이윤이 발생합니까? 좀 시간이 지나야 됩니까? 지나야 되죠. 시간 법칙이고. 자, 고정적 상권의 배후지 이론은 그냥 밑줄만. 자, 고객이 사회적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상권은 양호하며 상권의 범위는 항상 고정적이에요, 변해요. 유동적이고 가변적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 다음에 2번. 자, 여러분들 점포 면적이 작아야 돼요, 커야 돼요. 커야지만 상권의 범위가 커지죠. 근데 어디가 시험 문제냐면 뒤에 시험 문제예요. 자, 밑줄 쳐보세요. 구매 빈도가 높다라는 단어가 있나요? 형광펜. 이게 기출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나왔었냐면 시험 문제 구매 빈도라는 게 나왔고요. 요거 형광펜 칠하시고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은 상권의 규모라는 단어가 있나요? 요것도 형광펜. 상권의 규모. 자, 그러면 볼게요. 아까 고차 중심지하고 저차라는 거 기억나시죠? 그죠? 이렇게. 자, 그렇다면은 고차하고 저차가 있으면은 들어볼게요. 자, 대형마트하고 만약에 우리 집 앞에 동네 슈퍼가 있어요. 그러면은 대형마트는 어떻습니까? 자주 갑니까? 좀 가끔 갑니까? 동네 슈퍼가 자주 가죠. 그런가요? 근데 구매 빈도는 낮지만 상권의 규모는 작습니까? 대형마트가 큽니까? 그죠? 그래서 따라서 반비례 관계. 반비례 관계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동네 슈퍼는 자주 안내하시죠. 구매 빈도가 낮습니까? 높습니까? 높으면 상권의 규모는 어떻게 된다? 작아진다는 거죠. 지금 보고 계시죠? 그래서 여기에 별표를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갈게요. 여기는 구매 빈도가 낮다 그랬어요? 구매 빈도가 높다 그랬어요? 높으니까 자주 왕래되죠? 그러면 상권의 규모가 크다, 작다? 작죠. 편의점 같은 게 되겠어요. 요거 이해 가시겠죠? 그죠?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그 어떤 고차 중차인데 넘겨보십시오. 아까 64페이지 제가 안 해드렸는데 64페이지에 가시면은 맨 밑에 가시면은 4번에 보시면 고차 중심지에서 다목적 구매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유사한 거리에 고차가 존재한다면 인근의 저차를 지나칠 가능성이 커진다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래서 이거는 이 크리스탈러가 아니라 허프 이론이에요. 허프의 중심지론.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자, 우리가 고차라는 자체는 그 당시에는 대형마트가 들어서진 않았죠. 그죠? 그럼 고차가 만약에 이마트가 있는데 적당한 거리 한 100m에 자, 가까운 거리에 저차가 있어요. 저차가 만약에 동네 슈퍼라면
자, 나중에 이제 우리 시험 문제 뭐라고 하냐면, 자, 따라보세요. 다목적 구매. 다목적 구매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기출문제에 이 허프는 다목적 구매를 한다 그래요. 다목적 구매. 구매 여행을 떠난다 그러는데, 자, 무슨 말이냐? 자, 이마트를 가게 되면은 껌 하나 사러 갑니까? 카트를 끕니까? 그럼 어떻게 물건을 쌓죠? 그죠? 그러면 하나의 목적이에요? 다목적이에요? 다목적. 그럼 다목적 구매를 원한다면, 자, 적당한 거리에 고차가 있으면 저 차를 선택합니까? 지나칠 가능성이 큽니까? 지나칠 가능성이 크죠. 이해하셨죠? 그죠? 지금 찾으셨습니까? 그럼 선택할 가능성이 커요? 지나칠 가능성이 커요? 그럼 지나칠 가능성이라는 게 중요한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오늘 이제 만약에 내일이나 주말에 남편분께서 이마트 가자 그러면은 무식해. 다목적 구매 여행을 떠나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자, 그러면 다목적으로 간다면 저 차를 가요? 고차를 가요? 고차가 적당한 거리에 있으면 고차를 가서 인근의 저 차를 그냥이야 지나칠 가능성이 있어. 자, 이건 크리스탈로 이론이에요? 허프 이론이에요? 허프 이론이다.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잡고 그다음에 넘겨볼게요. 넘기시면은 66페이지로 가시면은, 자, 66페이지 가시면 여러분들 그 밑에 저번 시간에 8번이 중요해서 밑에 3번에 왜 집심 집재 산재라는 거 기억나시죠? 요거랑 오른쪽 그 박스를 겹쳐 쳐놓으세요. 요게 가장 유력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럼 이제 8번에 가시면은 8번에 공간 균배의 원리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았습니까? 그래서 공간은 상권이고 균배는 나눠 먹는 거예요. 균배 원리. 자, 그래서 공간은 서로 나눠 먹는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이거는 따라서 경쟁 관계. 경쟁 관계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럼 경쟁을 한다면 여러분들 다른 업종이에요? 두 번째 동종 업종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서로 도심에 있을 수 있고 분산할 수도 있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내용에 보시면은 아직 내용은 시험 문제 안 나왔는데, 자, 이거는 그냥 혹시라도 모의고사 같은 데 나올 수가 있으니까 한번 볼게요. 자, 따라서 시장이 좁고 동그라미 쳐보세요. 아직까지 출제가 안 되는데, 자, 그러면 시장이 좁다라는 얘기는, 자, 우리가 요 점포가 도심에 있다는 거죠. 그럼 거기 시장이 좁고 가시면 그때 집심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집심은 그냥입니까? 도심에 있습니까? 도심에 있는 거죠. 집심. 그러면 시장이 좁고 동그라미. 시장이 좁고 동그라미 쳐보세요. 자, 그럼 점포가 도심에 하나밖에 없죠. 그죠? 그럼 피자 가게가 도심에 하나밖에 없으면 피자 먹으러 가요. 그러면 교통비가 많이 들어가도 줄일까요? 교통비가 많이 들어가도 갈까요? 가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여러분들 수요의 탄력성이라는 게 있나요? 자, 이건 따라서 교통비 탄력성. 그러면 수요의 교통비 탄력성이, 자, 큰 경우입니까? 여러분들 작으면이라고 돼 있어요. 작으면. 작으면 동그라미. 작으면. 자, 무슨 말이냐? 자, 따라보세요. 탄력성이 작다. 그러면 어떻게 도심까지 가게 되면은 교통비가 많이 들어가도 왕을 확 줄이게 되면은 안 가잖아요. 근데 간다는 거는 이 탄력성이 작다는 건 좀 민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쭤볼게요. 요즘은 피자 가게가 도시만 있어요? 분산돼 있어요? 거의 두 번째 분산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러면 이 매장이 하나겠어요? 시장이 넓겠어요? 넓죠. 그러면 자, 시장이 넓고에다 동그라미 쳐보십시오. 넓고. 그럼 수요의 교통비 탄력성이 참 크면이라고 돼 있죠. 크면이라는 자체는 분산한다는 얘기예요. 그 무슨 말이냐? 자, 요즘은 피자 가게가 그냥입니까? 집 앞에도 있습니까? 그럼 멀리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죠. 그럼 탄력적이어서 교통비가 조금만 올라도 확 줄인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할게요. 이거 시험 문제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자, 좁고 작으면 그냥이에요. 이건 집심이에요. 넓고 크면 뭐다? 분산이죠. 그래서 시험에 안 나오는 거 제가 야매로 하는 게 참 안 좋은데, 손을 들어보세요. 들어보시면 시장이 좁고 탄력성이 작으면 뭐다? 집심. 시장이 넓고 탄력성이 크면 분산이라는 거죠. 안 먹히죠. 자, 그러면 자, 갈 때까지 갈게. 좁고에 지읒 들어갔죠. 얘기 좀 해봐요. 큰 애 지읒 들어가요? 작은 애 지읒 들어가요? 집심에 들어가죠.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시험에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럼 시험에 나오는 건 밑에 박스예요. 찾으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시험에 안 나오는 거 야면하면 힘이 잘 빠져요. 그죠? 그래서 그러는데 밑에 가시면 고정쪽 점포의 단일 도심에 점포의 소재 위치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저번 시간에 했는데 따라서 소재 위치, 소재 위치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저번 주에 이제 문제를 풀었으니까 다시 한번 우리 복습 차원으로 갈게요. 집심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럼 집심은 모이는데 어디에 모일수록 더 유리한 점포예요? 도심이죠. 찾으셨습니까? 그래서 이 중앙에 도심에 입지하는 것이 유리한 점포. 그래서 백화점과 전문품점인데 우리가 요즘 문제 기출문제 키워드는 백화점과 기금속점이라고 나옵니다. 기금속점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자 집재는 모이긴 모이는데 그냥입니까? 동일업종끼리 모입니까? 동종업종끼리 모인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공구상이나 가구점 같은 게 잘 나오거든요. 공구상이나 가구단지 같은 거 어디 모여 있죠. 자, 그 다음에 산재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럼 산재는 동종업종끼리 모여 있어야 돼요? 동종업종끼리 흩어져야 돼요? 그럼 세탁소와 잡화점이라는 게 있죠. 잡화점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물건을 파니까 흩어지는 게 좋고요. 세탁소도 경쟁이 심해서 흩어지는 게 나아요. 그럼 여기는 이제 좀 경쟁이 심해서 세탁소 같은 것도 여러 어떻게 오픈하게 되면 옆에 또 생기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막 다리미 하다가 옆집 흰장 개업하면 그냥입니까? 나가서 다리미 갖고 지집니까? 지지죠. 이발소는 뭐 갖고 나가요? 칼 갖고 나죠, 그죠? 분위기 안 좋죠. 그럼 이건 무슨 성 찍으셔야 돼요? 한대죠. 그다음에 오른쪽 보시면 따라서 국부적 집중성. 이건 뭐냐면 국부적으로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국부적 집중성. 자, 그래서 요거는 동일업종끼리 동일업종이에요. 근데 국부적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따라서 국지적. 국지적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그 지역에 국한돼서 모이긴 모이는데 저쪽 국부적으로 이제 그 변두리에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 농기구점은 농사하는 데 쓰는 거니까 요거는 어촌에 있어야 돼요? 농촌에 있어야 돼요? 농촌. 어구점은 물고기 잡는 거니까 농촌에 있어야 돼요? 어촌에 있어야 돼요? 어촌.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뭐 우리가 농기구상 이런 것들이 되겠죠. 여기까지 가시겠죠, 그죠? 그럼 자 들어갑니다. 집심은 모이는긴 모이는데 어디에 모이죠? 도심에 모이는 거죠. 그런가요? 근데 국부적은 도심에 모여요? 저쪽 변두리에 모여요? 변두리에 모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다 동종업종이에요. 따라서 동종업종. 근데 집심은 동종업종이에요? 동종업종은 아니에요. 아니고 도시만 모이는 거죠. 그런가요? 자, 동종업종끼리 모이면 집재죠. 흩어지면요. 산재. 동종업종끼리 모이는데 국부적으로 모이면 국부적 집중성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잡고요. 그 다음에 따라서 구매 습관. 소재 위치가 아니라 구매 습관에 대한 상품에 따른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구매 습관이라는 거는 구매 습관에다가 편의품점은 멀리 떨어져 있어야 돼요? 가까이 있어야 돼요? 생활 필수품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주로 우리가 구매 결정이 신속하고 접근성이 가장 중요한 곳이고요. 근데 이제 시험 문제는 찍어드릴게요. 전문하고 선매라는 단어가 있나요? 이걸 두 개를 바꿔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바꿔내기 때문에 자, 선매품점은 이 선매가 선자가 고를 선자예요. 그럼 그냥 구매해요? 비교하면서 구매해요? 비교하면서 구매하고 그 다음에 전문품은 이제 고급 같은 명품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전문품점은 어떻습니까? 자, 이거는 구매를 위한 노력을 아낀다, 아끼지 않는다. 아끼지 않죠. 자, 그러면 따라보세요. 비교하면서 구매. 그럼 이거 어떤 거 찍으셔야 돼요? 선매. 근데 구매를 위한 노력과 비용을 아끼지 않는 거는 전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문품은 이제 우리가 그 가격 수준이 높은 이런 구매 빈도가 낮고 명품, 전문품 같은 걸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암기 프로세서가 있는데 밑에 우리가 매장용 부지 선정 5단계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그럼 이렇게 볼게요. 아직은 시험 문제 안 나왔는데 앞에도 부지고 뒤에도 부지죠. 그럼 앞에는 따라서 기존 부지. 맨 끝에 무슨 부지예요? 대상 부지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점점 도시 근린 대상 근린으로 오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저는 오히려 밑에 보시면 가능 매상고의 추계 방법이라는 게 있나요? 요걸 별표 쳐놓으세요. 요거. 그래서 요게 이제 시험 문제에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가능
매상고의 추계 방법이에요. 추계 방법. 그래서 앞자만 따서 따라해보세요. 비유중해. 그 네 가지가 중요합니다. 비유중해. 비유중해. 그래서 이건 비율법이에요. 그냥 단순히 주관성이 강하거든요. 주관성이 강하고, 자, 상권을 경계를 확정해서 이마트라는 곳이 여기에 소득을 따지고 지출 가능 금액을 따집니다. 가능 금액. 가능 금액. 점포를.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만약에 요게 뭐 100억이다. 그러면 자, 따라보세요. 10%. 그럼 이 안에서 10억을 먹겠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자, 들어갑니다. 얘는 객관적이에요. 주관성이에요. 가능매상고 선정은 거래지역을 확정해서 1인당 주민소득 추계를 한 다음에 거래지역의 지출 가능액을 추계해서 가구당 가처분 소득의 대상 점포의 취급 품목에 대한 지출 가능액에 따라서 비율 산출. 그 무슨 법이죠 이게? 비율법이 되고. 그다음에 유추법이라는 건 뭐냐면, 자, 내 대상 점포를 매출을 구하려면, 자, 옆에 홈플러스가 없겠어요? 홈플러스가 있겠어요? 있죠. 그럼 따라서 유사 점포. 유사 점포. 그래서 유사 점포가 매출액을 알게 되면 이걸 유추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추법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같은 회사의 다른 점포, 유사 점포를 대상으로 거래지역과 고객을 분석해서 점포의 가능 매상고를 추계해서 유사 점포법도 우리가 이렇게 해서 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중력 모형은, 자, 따라보세요. 만류 인력. 자, 아까 허프 기억나시죠? 매장 면적이 작아야 돼요? 매장 면적이 커야 돼요? 크고 거리가 가까울수록 많은 매출액을 끌어당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레일리하고 특히 허프의 만류 인력을 갖고 가능 매상고를 추계하고, 그 다음에 회계 모형의 별표 한번 쳐보세요. 이게 많이 쓰는 건데 회계 분석을 돌리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마트가 매상고를 구해요. 매상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알고 싶은 변수를 따라합니다. 종속 변수.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걸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영향을 주는 변수가 있겠죠? 그걸 따라서 독립 변수. 독립 변수예요. 그럼 독립 변수가 예를 들어서 이 지역에 인구가 적어야 돼요? 인구가 많아야 돼요? 소득 수준이 높아야겠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갑니다. 자, 지금 회계 모형 보고 계시죠? 그 매상고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변수를 무슨 변수라고 하고, 그 가능 매상고를 무슨 변수라고 하고, 그럼 다른 방법보다 많은 변수를 또 사용할수록 장점이 있겠죠. 여러 가지. 그래서 그 영향을 주는 게 이제 경쟁 점포의 규모나 주차장 접근성이고, 체크리스트는 그냥 참고만 하세요. 규모가 큽니까? 얘는 좀 작습니까? 예비적이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비유 중에만 보시면 되고요. 자, 이게 넘겨볼게요. 자, 넘기시면은 공업입지론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공업입지는 이제 입지인자라는 건 입지를 유인하는 비용 절약성의 기구로서 입지 단위는 그냥 구체적으로 이제 그 조건의 항목이 수송비, 노동비, 원재료가 입지 단위고, 자, 따라서 경제적. 경제적은 돈이 안 돼야 돼요? 돈이 돼야 돼요? 수입이나 비용 갖고 따지고, 비경제적은 그냥 우리가 이익을 계량할 수 없는 그냥 정치적, 국방적 그런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데, 자, 시험 문제는 밑에 배버의 최소 비용 이론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여기다 별표를 쳐보세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배버 이론이 가장 나왔고, 그 다음에 오른쪽 보시면 따라서 레시의 최대 수요 이론이라는 게 위에 나와 있죠. 레시가 작년에 처음 나섰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2차에 대한 이 공업지론은 이제 두 명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들어볼게요. 그럼 2차 산업인데, 자, 이렇게 봅니다. 총 수익은 작아야 돼요. 우리가 공장을 입지하려면 순수익을 봤을 때, 어떤 순수익을 창출할 때 그 공장이 총 수익이 적어야 됩니까? 수익은 많아야 됩니까? 많아야 되죠. 근데 총 비용은 많아야 돼요. 비용은 적어야 돼요. 적어야 되죠. 그래서 처음 나온 학자가, 자, 따라합니다. 최소 비용 이론. 배버가 먼저 나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최소 비용으로 비용을 아끼자는 거죠. 그 최소 비용 이론을 주장합니다. 자, 그러면 그 비용 중에서 가장 강조한 게 수송비를 강조했어요. 무슨 비를 강조한다? 그러면 수송비가 많아야 돼요? 수송비가 적어야 돼요? 적은 쪽으로 가야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게 우리 무게라든지 물건의 무게가 적어야 되고 거리도 가까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최소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는 노동비라고 많이 나왔는데 요즘은 또 인건비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노동비나 인건비도 최대가 맞아요? 최소가 맞아요? 최소. 자, 공장들이 이렇게 모여 있으면 이익을 창출할 수 있죠. 그래서 따라서 집적 이익. 그러면 여러분들 집적 이익이라는 거는 최소가 돼야 됩니까? 이건 최대가 돼야 됩니까? 최대가 되죠. 그래서 이제 베버란 학자가 공급 측면에서 생산비 측면에서 우리가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럼 가겠습니다. 좌측에 보면 베버의 최소 비용이라는 게 있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굵은 글씨 위주로 갈게요. 자, 그냥입니까? 얘는 공장의 최적은 비용이 최소해야 됩니까? 이번에 입지에 영향을 주는 가장 중요한 건 아까 수송비라고 말씀드렸죠. 원료 제품이 운송비고 노동비 임금 집적입니다. 자, 입지 상각 모형이라는 게 있긴 해요. 수송비가 최소화되는 지점이고요. 자, 수송비는 아까 최대해야 돼요, 최소해야 돼요. 노동비도 최소해야 됐죠. 근데 집적 이익은 최소가 돼야 됩니까? 최대가 돼야 됩니까? 최대가 되는 순차적으로 찾는다는 얘기죠. 체크하셨죠? 그 다음 밑에 보시면은, 자, 이게 굉장히 어렵게 떴는데 예전에, 자, 따라합니다. 둥운송비선. 찾으셨습니까? 이게 뭐냐면, 자, 밑에 그림이 하나 보이시죠? 그림 보이세요? 그러면 P가 있으면, 여기가 공장이 있으면은, 요게 실선 같은 거 하나 보이십니까? 실선 찾으셨어요? 이게 이제 그 선인데, 요렇게 나갈수록 수송비가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따라해보세요. 10원, 그 다음에 따라해보세요. 20원, 30원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럼 나갈수록 그냥입니까? 수송비가 많이 들어갑니까? 그 똑같은 등 운송비선이라는 거는 10원, 20원, 30원을 기업이 입지를 바꿀 때 추가적인 수송비 부담이 동일한 지점을 연결한 등 운송비선이라는 거죠. 체크하셨죠? 따보세요. 거기 보시면 여러분들 L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L 찾으셨습니까? 그럼 L 지점은 여기는 자 따라보세요. 노동비 절감 입지. 그러면 노동비 절감 입지라는 것은 자 여기 기출이 나왔었는데 지금 여기가 20원과 여기 30원이면 여기는 한 25원으로 볼게요. 얼마다? 25원. 그럼 25원만큼 그냥입니까? 수송비가 많이 들어갑니까? 많이 들어가죠. 대답 좀 해주세요. 근데 노동비 절감이 만약에 100원이 절감돼요. 그럼 그냥입니까? 수송비보다는 낫습니까? 그럼 노동비 쪽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여기는 수송비가 25원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가요? 근데 여기는 그냥입니까? 100원을 아낄 수 있습니까? 그러면 노동비 쪽으로 가자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거기 여러분들 저기 보시면은 둥운송 비선이라는 단어는 있죠? 그 추가적인 수송비 부담이 동일한 지점을 연결한 선인데 자 4번의 별표. 자 입지 삼각형 외부에서 노동비가 최소화하는 지점이 있을 경우 수송비 증가분보다 노동비의 감소분이 크다면 공장의 최적 입지는 노동비 최소화 지점을 될 수 있다는 단어가 있나요? 찾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갈게요. 자 여기는 수송비가 다시 따라보세요. 25원. 노동비는 100원이 절감될 수 있대요. 그럼 25원이 낫나요? 100원이 낫나요? 그럼 이쪽에다 공장을 입지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중국에다가 왜 우리 공장을 입지하는 건 그냥입니까? 노동비를 절감하기 위해서입니까? 수송비보다는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이해 가셨죠? 그죠? 그렇게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가시면 따라보세요. 레시라는 학자 있어요? 레시는 수익이 적어야 돼요? 수익이 많아야 돼요? 많으면 수요자가 적어야 됩니까? 수요자가 최대해야 됩니까? 그러면 최대 수요 이론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러면 자 최대 수요 이론은 비용을 가지고 따졌어요? 수요자를 갖고 따졌어요? 그럼 비용이 아니죠. 좀 대답 좀 해보세요. 그럼 수요자가 적어야 된다? 많아야 된다? 많으려면 시장이 어떻게 돼요? 그냥 해야 돼요? 확대해야 돼요? 확대되죠. 시장 확대가 돼서 가능성이 큰데 입지하자는 거죠. 자 이걸 강조한 학자가 따라보세요. 레시. 그래서 레시가 처음에 작년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레시라는 학자는 얘가 비용에만 치중한 거를 수요 입장으로 봤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볼게요. 자, 할게요. 베버는 수요자를 강조했나요? 비용을 강조했나요? 만들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비용 이론이라는 자체가 나오면 베버죠.
근데 수요자 입장에서 나왔다면 누구죠? 레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암기하냐? 자, 따라서 비용. 비용이 비읍 들어갔죠. 그럼 비용을 강조하는 학자는 레시예요, 베버예요. 베버고. 자, 수요를 강조하는 학자 있죠. 그럼 수요를 강조하는 학자는 누구죠? 레시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레서 왔는데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가시면은 산업별 입지 요인에 원료 지향형과 시장 지향형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았습니까? 이거 별표 한번 쳐보세요. 무슨 지향과 무슨 지향? 원료 지향과 시장 지향. 자, 그러면은 두 가지를 한번 나눠볼게요. 자, 요거는 자 따라합니다. 수송비 지향. 그럼 수송비가 많은 쪽으로 가야 돼요? 수송비가 적은 쪽으로 가야 돼요? 적은 쪽으로 가야죠, 그죠? 그러니까 원료지라는 건 따보세요. 원료 산지. 그러니까 원료가 산지가 있는 광물 자원 같은 데는 그쪽에다가 공장을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시장은 따보세요. 소비지. 그 소비자가 있는 쪽으로 가자는 거죠. 지금 보고 계시죠, 그죠? 그럼 제가 갑니다. 들어갑니다. 자, 원료 지향형이라는 거는 어느 산지에다 입지하자는 거죠? 원료. 광물 자원은 그 원료 산지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따라서 시장 지향형. 그러면 시장 지향형이라는 것은 지향형 입지는 요거는 원료 산지로 갑니까? 소비자가 있는 쪽으로 갑니까? 소비자 쪽으로 가자는 거죠. 그런가요? 자, 우리가 거기 보시면은 자, 이렇게 볼게요. 처음 들으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자, 들어갑니다. 자, 여기가 원료가 나는 산지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 시장이에요. 시장지. 소비자가 있는 곳이죠. 소비자가 있는 곳. 자, 그러면은 공장이 있으면은 공장이 자, 원료가 안 필요해요? 원료가 필요해요. 필요하죠. 그럼 원료 수송비가 안 들어가겠어요? 들어가겠어요. 들어가죠. 그래서 원료 수송비가 들어가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제품을 이제 갖고 가게 되면 제품 수송비가 많이 들어가겠죠. 그런가요? 그래서 우리가 장수 돌침대라고 아시죠? 별이 몇 개? 5개. 그죠? 그러면 장수 돌침대는 침대가 무거워요? 돌이 무거워요? 그럼 어디에 입지하는 게 낫을까요? 원료 산지에서 입지하는 게 낫죠. 대답 좀 해보세요. 그죠? 그래서 광물자원이라는 자체, 그 지역만 나는 광물자원의 편제 원료입니다. 편제 원료. 그래서 그 지역만 나오는 편제 원료, 국지 원료는 그쪽에다 나는 게 낫는데, 자, 시장은, 자, 따라보세요. 보편 원료. 거기 보시면 보편 원료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러니까 보편 원료는 물과 공기예요. 자, 그 물과 공기면 그 지역만 납니까? 소비자 있는 데도 있습니까? 있죠. 그러면 거기에 보편 원료 같은 경우는 시장지가 더 낫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편제 원료는 어디 쪽에 가는 게 낫나요? 원료. 보편 원료는 어디? 시장 쪽에 가는 게 낫죠. 그러면은 자, 지금 원료에 대한 산지 지향형은 자,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제품이 무거워요? 원료가 무거워요? 원료가 무거우면 어디에 입지해야 되는 거죠? 원료지로 가는 거죠. 그런가요? 근데 원료보다도 제품이 무거워요. 제품이 무거우면 어느 쪽으로 가는 거죠? 시장 쪽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럼 자, 따보세요. 중량 감소산업. 중량 감소산업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이거는 뭐냐면 중량 감소산업은 자, 거기 보시면은 이제 맨 밑에 보시면 시멘트라는 단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원료가 석회석이라면 석회석이 무겁고 시멘트가 가벼워요. 그러면 자, 원료에서 제품으로 갈수록 그냥입니까? 중량이 감소합니까? 감소하죠. 그런가요? 따라서 중량 감소산업. 그럼 어느 지역이 낫죠? 원료지가 낫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옆에 보시면 중량 증가산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중량 증가산업은 자, 중량 증가산업은 자, 이렇게 합니다. 공병이 있어요, 공병. 공병이 있고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그 시장 지향형은 밑에 우리 음료나 맥주나 청량음료 같은 건데 자, 우리가 그러면 맥주입니다.
자, 맥주를 따게 되면 이 안에 물과 공기가 있죠. 얘기 좀 해보세요. 그 물과 공기는 그냥요 편제입니까? 보편 원료입니까? 그러면 소비자 있는 곳도 있겠죠. 그런가요? 그러면 원료에 대한 것보다 원료가 무겁겠어요? 이 채우면 제품이 무겁겠어요? 제품이 무겁죠. 그렇죠? 그러면 제품이 더 무거우니까 중량이 감소하겠어요? 중량이 증가하겠어요? 증가하는 거는 시장 지향이 낮다는 거죠. 그렇죠? 어, 화이팅 하세요. 자, 그 다음에 국지라는 단어가 있나요? 국지는 그냥입니까? 그 지역만 납니까? 그럼 국지 편제 원료는 어느 지향이 낫겠어요? 원료지가 낫겠죠. 그렇죠? 근데 아까 물과 공기는 보편 원료 같은 거는 어떻게 돼요? 이 총량음료는 물과 공기는 소비자가 있는 곳에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자, 따라서 원료 지수. 원료 지수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원료 지수는 자, 우리 학교론에서 지수하면 항상 분수가 나와서 위에가 원료가 올라갑니다. 뭐가 올라간다? 원료. 원료가 올라가고 밑에는 제품이 내려가요. 그래서 원료 중량을 제품 중량 나누죠.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원료가 무거우면 원료 지향형이 되죠. 그럼 얘가 1보다 크면 무슨 지향형이 되겠어요? 원료 지향이 되고, 만약에 1보다 작으면 원료지입니까? 시장입니까? 시장지가 되겠죠. 밑에 지금 박스 하나 보고 계시죠? 같으면 이제 자유입지고, 입지 중량은 이제 제품에다가 국지랑 제품 중량 나눠가지고 2로 비교하는데, 자, 그럼 원료 지수가, 얘는 원료 지수가 그냥요 1보다 커요. 크죠? 근데 얘는 원료 지수가 1보다 큽니까? 1보다 작습니까? 작죠. 지금 보고 계시죠? 자, 따라보세요. 부패하기 쉬운 원료. 따라보세요. 꽁지 통조림. 꽁지 통조림은 상하기가 쉽죠? 바로 만들어갖고 원료지에다가 하는 게 나아요. 근데 오른쪽에, 자, 따라보세요. 부패하기 쉬운 제품. 자, 빵하고 우유라고 적어보세요. 빵과 우유는 그냥입니까? 상하기가 쉽습니까? 그럼 바로바로 어떻게 돼요? 소비자가 많은 곳에 있지 않은 게 낫죠? 그런가요?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어렵지 않아요. 들어갑니다. 원료가 무거우면 어느 지향에 입지하는 게 낫죠? 원료죠. 부패하기 쉬운 원료. 그렇죠? 제품이 무거우면 어느 지향에 입지하는 게 나아요? 시장. 중량이 감소한다는 거는 그냥요 원료가 더 무거워요. 중량이 증가한다는 건 제품이 더 무겁죠?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그 정도만 이제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번에 따라보세요. 집적 지향. 동그라미 쳐보세요. 수송비 비중이 큽니까? 수송비 비중은 적습니까? 적고 기술 연관성이 크다는 단어가 있나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래서 한 곳에 모여서 비용 절감을 할 수 있어요. 자, 자동차 산업이 자동차가 타이어나 유리창 만드는 곳이 어떻게 돼요? 멀리 떨어져 있어야 돼요? 한 곳에 입지해야 돼요? 그럼 자, 따라보세요. 수송비 비중이 큽니까? 작습니까? 기술 연관성이 크다고 돼 있죠? 그러면 이건 집적 지향을 찍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따라보세요. 중간 지향. 자, 원료에서 산지로 갔을 때 어떻게 되면 소비지로 갔을 사이에 수송선을 바꿀 수 있죠. 그러니까 수송선을 바꾸면 이적 지점 중간 지향이고, 자, 노동 지향형은 어떻게 돼요? 고임금 지역이 있어야 돼요? 저임금 지역이 있어야 돼요? 미숙연공들이 이제 섬유나 전자 같은 조립산업 같은 거는 좀 저임금 지역에 가는 거죠. 이렇게 잡고요. 자, 자유입지는 수송비 비중 입지 선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특정 장소에 입지하지 않고 비교적 자유롭게 입지합니다. 그래서 경제적 부가가치가 큰 대규모 기술 쪽은 이제 전자산업, 항공기 산업인데, 자, 이거는 이 두 가지가 잘 나와요. 따라서 원료 지향, 시장 지향. 자, 아까 수송비 비중이 적고 기술 연관성이 큰 거는 그냥요 집적 지향이었어요. 그 다음에 수송수단이 바뀌면 중간 지향이죠. 그 다음에 저임금 지역은 그냥입니까? 노동비입니까? 노동비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근데 이제 이게 암기기법인지 어려운데, 자, 한번 가볼게요. 천천히 가겠습니다. 자, 천천히 갈게요. 자, 편하게 들어보세요. 원료가 무거우면 어느 산지에 가는 게 좋습니까? 원료죠. 아까 장수 돌침대 기억나시죠? 그런가요? 근데 어떻게 해요? 아까 공병하고 맥주 기억나시죠? 공병이 더 무거워요? 맥주가 더 무거워요? 그러니까 물과 공기는 제품이 무거운 건 이쪽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부패하기 쉬운 원료는 원료 지향이고, 부패하기 쉬운 제품은 시장 지향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료 지수. 그럼 얘가 크다는 거는 1보다 크다는 건 위에가 더 크죠? 그러면 1보다 크면 원료 지수고, 작으면 어떻게 돼요? 시장지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근데 이제, 자, 따라보세요.
따라해보세요. 국지 원료. 그 편제 원료는 어디에 가는 게 낫죠? 원료 중량이 낫죠. 그렇죠? 근데 이제 보편 원료는 어디에 있는 게 나아요? 소비지가 낫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자, 들어보세요. 자, 좀 편법을 이용하겠는데, 자, 갑니다.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이렇게 나온다면, 자, 여러분들 중량 감소 산업은 어디에 입지하는 게 낫나요? 시장에 입지하는 게 나아요? 원료지에 입지하는 게 나아요? 원료지에 입지하는 게 낫죠. 대답 좀 해주세요. 자, 왜 그럴까요? 아까 석회석하고 시멘트 기억하세요? 그럼 이건 그냥입니까? 원료가 무겁습니까? 중량이 점점 감소하니까 그런 거죠. 암기 기법이 있으니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맞나요? 그럼 중량 감소 나오면 무슨 지향 찍으셔야 되죠? 원료 지향 찍으셔야 돼요. 이게 좀 어렵거든요. 그렇죠? 근데 공병하고 맥주랑은 그냥요, 맥주가 더 무거워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는 제품이 더 무겁잖아요. 그죠? 그럼 중량이 감소하겠어요? 중량이 증가하겠어요? 증가한다는 건 제품이 더 무겁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중량 증가 산업이 나왔다. 이건 무슨 지하죠? 시장 지향이라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여러분들이 많이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증가 나오면 무슨 지향? 시장. 감소 나오면 원료 지향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암기하시냐? 자, 따라서 증시 감원. 자, 증시는 증권시장의 줄임말이에요. 갑이라는 회사가 주식이 막 떨어져요. 그럼 그냥입니까? 인원을 감축해야 됩니까? 감축해야 되죠. 연구한 거예요. 자, 그럼 따라서 증시. 그럼 뭐가 나와야 되죠? 감원이 나와야 되죠. 아시겠죠? 원모타임. 증시. 그러니까 증시하면 뭐가 나와야 돼요? 감원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군대 갔다 오시면 초소에서 이제 증시. 그럼 뭐가 나와야 돼? 감원. 다른 게 나오면 총 쏴요. 그죠? 아시겠죠? 자, 다시 갈게요. 자, 일로 보세요. 알 때까지 갑니다. 중량 감소 산업, 화이팅 하세요. 중량 감소 산업. 그럼 어떤 게 무거워요? 제품 무거워요? 원료가 무거워요? 석회석이 무겁죠? 그런가요? 그럼 무슨 지향 찍으셔야 되죠? 원료. 그럼 중량이 증가됐다는 건 아까 공병하고 맥주 기억나시죠? 그럼 뭐가 무거워요? 제품이 무겁잖아요. 이해하셨나? 근데 집에 가는 순간, 도서관에 딱 앉은 순간, 이건 뭐니? 그러면, 뭐니? 그렇게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제 말이 틀린가요? 맞아요? 그래서 따라서 증시 감원. 그럼 증가는 뭐다? 시장. 감소는 원료를 찍으시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왜냐하면, 자, 들어보세요. 자, 갈 때까지 간다. 원료가 무거우면 무슨 지향이에요? 원료. 제품이 무거우면. 그럼 시멘트 산업 같은 거는 어떤 거가 되겠어요? 중량 감소 산업이 되겠죠. 근데 맥주나 청량음료는 뭡니까? 시장이 되겠죠. 그렇죠? 그럼 편제 원료는 원료. 그죠? 국지 원료는. 그 다음에 보편 원료는 물과 공기는 소비지도 있죠. 대답 좀 해주세요. 그럼 얘가 되고, 부패하기 쉬운 원료는 얘고, 부패하기 쉬운 제품이 얘인데, 얘가 지금 헷갈린다는 거죠. 할 수 있어요? 따라서 증시 감원. 증가는 뭐다? 시장. 감소는 원료라는 거. 이렇게 좀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좌측에 보시면 맨 밑에 좌측에 참고란이라는 게 있죠. 피자헛이 아니라 그린헛이라는 애가 얘기했는데, 얘는 통합 이론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총이온을 극대화시키고 또 최적 입지는 이제 총수익을 높이고 총비용을 합치는 건데, 얘는 이제 통합 이론을 얘기한다. 그렇게만 가지고 가시는데, 이 공업 입지론은 잘 출제가 되진 않아요. 그래서 배버 위주로 가져가세요. 누구 위주로 가져간다? 자, 배버는 수송비, 노동비, 집적이익에서 가장 강조한 게 무슨 비죠? 수송비죠. 그런가요? 그럼 수송비와 노동비는 최대가 맞아요? 최소가 맞아요? 집적이익은요? 최대가 맞다는 거죠. 그거 위주로 나와요.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따라서 원료 지향, 시장 지향. 원료가 무거우면 어느 지? 원료. 제품이 무거우면 시장. 할 수 있겠죠? 그죠? 국지 원료, 편제 원료는 어디? 원료. 보편 원료는 시장. 자, 따라서 증시 감원. 증가는 뭐? 시장. 감소는 원료로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됐습니다. 조금만 쉬었다가 갈게요.